중국과의 교류. 중국에서의 발전도 상당히 더디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중국보다 일본에서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두었죠. 하지만 솔브리지와 경희대에는 진지한 중국인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몰입할 수 있었죠. 한국에는 제 주변에 그런 일본인이 없었거든요. 중국인을 330 대상으로 중국어로 글을 쓰는 일은 여전히 저에게 매우 중요했고, 한국에 있는 중국인 학생 및 교수들과 중국어로 이야기할 기회를 찾다 보니 가끔 중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국어로 쓴 자서전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이를 다 쓰지 않았을 때 중국어로 책을 출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솔브리지에 열정적이고 똑똑한 첸 맥눈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가 처음부터 원고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3년 동안 쉬지 않고 중국 관련 책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중국 관련 작업에 관심을 가져주는 한국인이 한 명도 없었고 가족을 부양해야 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간단치 않았습니다. 책에는 돈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책을 팔아 약간의 현금이 있었고 2014년에 중국어판 책을 인쇄해 중국과 다른 나라에서 공감할 만한 수백 명이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책 제목은 진실을 찾아 바다를 건너다라는 뜻의 쿠아하이치우젠 헤헤기맥이었는데 제 어린 시절 경험, 중국 문화와의 첫 만남, 중국의 미래, 잠재적 역할에 대한 미국인으로서의 관점 등을 다루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대한 부분 중 일부는 한국어로 쓴 글도 있지만 대부분의 자료는 원본입니다. 이 책을 통해 제가 중국어로 쓴 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준 작지만 중요한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보내주신 교수님들 중에는 2000년에 인터넷 교육을 위해 함께 노력했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학자들로부터 사려 깊은 편지를 받기도 했고 몇몇 331 신문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지만 중국과의 관계에 큰 돌파구는 없었습니다. 가끔씩 컨퍼런스에 초대받기도 했고 중국에 있는 지인들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의 편집자인 왕핑과 절친한 친구 사이가 되어서 쉽게 작업을 조율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명한 교수님들께 책을 보내드리기 위해 많은 사비를 들이고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한 분들의 연락처를 얻기 위해 온라인 검색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2016년 한국의 인기 신문인 아시아투데이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시아투데이는 중국 검색 엔진인 바이두와 계약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쓴 기사와 중국어 방송이 바이두를 통해 중국 전역에 널리 퍼졌습니다. 페이스북 공화국을 옹호하는 제 기사의 경우 중국에서 수십만 건이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두는 해당 게시물을 중단할까도 고려했지만 콘텐츠의 가치 때문에 결국 게시물을 계속 올리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이두에 기고한 글과 중앙일보에 중국어로 기고한 글은 저를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를 다루는 작가로 자리매김하게 해주었고 어느 정도 관용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물론 이 글들이 주류 언론에 실린 것은 아니었지만 독자층은 상당했고 때로는 한국에서의 독자층을 능가하기도 했습니다. 공산당 내 떠오르는 인물인 에릭 리가 운영하는 중국 블로그 관차제, 관찰자라는 뜻의 제가 쓴 글 2편이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332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에릭을 만난 적이 있는데 꽤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인 1대1로 이다이루에 관한 것으로 2016년 9월 28일 관차저의 중국의 꿈, 서구화인가 변혁인가 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바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변화와 환경위기 해결의 열쇠는 중국의 과거에서 찾을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바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에 기반을 둔 이 프로젝트의 새로운 비전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중국의 지속가능성 전통이 서구의 제한적인 석유 기반 소비 경제보다 1대1로의 미래에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기사는 중국에서 자주 인용되었고 제가 쓴 그 어떤 글보다 제 입지를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 기사가 관차저에 게재된 후 온라인 검색에서 제 기사가 더 많이 검색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글인 중국 싱크탱크는 서구를 모방하기보다 고유의 전통을 중시해야 한다는 제가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 싱크탱크 컨퍼런스에서 연설한 직후인 2018년 2월 3일 관차저에 게재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저는 중국이 미국 싱크탱크가 저지른 실수를 피하고 한나라 시대부터 이어져온 중국의 오랜 싱크탱크 전통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싱크탱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얀 333 그 후 듀오웨이 뉴스에서 저를 정규 칼럼니스트로 영입해 주었고 번역 비용만 지불하면 언제든지 중국 독자들을 위해 글을 게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토록 많은 시간을 들여 기사를 쓰고 고쳐서 아무런 대가 없이 게재했다는 것이 다소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옳든 그르든 중국에서 충분한 팔로워를 확보할 수 있다면 다른 기회가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책을 중국에서 출판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 차례 잠재적 출판사를 만나러 다녔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고 결국 중국에서 책을 출판하는 것을 포기하고 아시아 연구소의 이름으로 300부를 인쇄했습니다. 2018년 11월에 중국의 여러 학자와 인사들에게 책을 우편으로 보냈는데 주요 인사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에게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결국 2019년 3월에 시안다이언화 출판사와 출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원고의 제목은 쉐이라이 중거관우 렐레이유 디추미민 미래의 중국, 인류와 지구의 운명이라는 뜻이었는데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그 무렵 중국에는 11년 동안 함께 일한 친구 왕핑과 그의 친구이자 헤이룽장성에 있는 차이신으로 구성된 매우 강력한 편집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번역가이자 편집자였고 왕핑은 제 책의 레이아웃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책 원고는 전문 출판사의 도움 없이도 매우 훌륭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현대 중국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면서도 서구의 기준에 뒤처지지 않는 에세이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334. 2018년 중국에서 열린 여러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았고 2019년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중국사회과학원 CASS에서 열린 가시아 문명의 대화 컨퍼런스라는 세미나에 연사로 초청받았을 때는 제 위상이 크게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이 밖에도 10월과 11월에 베이징에서 열린 여러 주요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았지만 아쉽게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언론의 주요 인물로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언급되며 서서히 중요한 인물로 인정받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일주일 이상 체류할 수 있는 기회나 장기적인 공동 연구 기회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두오이 뉴스에 실린 제 기사는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했고 저는 평론가로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저명한 외국인이 되지는 못했고 중국에서 큰 돈을 벌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이후 중국 관련 글쓰기는 중단되었고 중국인과의 교류도 소수의 사람들로 줄어들었습니다.